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자존감이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 대인관계, 학습 문제, 뭔가 어떤 일에 대한 성취, 모든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당장은 티가 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될 때는 인생에서 큰 처벌이 올 정도로 데미지를 많이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또 상담센터에 찾아오시는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관점에서는 자존감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의 특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를 해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들은 사실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해오면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임상 체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책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실패에 대한 귀인 양식이 좀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귀인 양식이 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귀인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인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디에서 문제를 찾는가, 외적 기인을 시킨다는 거는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대부분 이제 내적 기인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 실패, 연인과의 이별 또는 학업 부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적 기인 한다는 것은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았어. 아니면 이번 시험 어려웠어. 아니면 저 여자가 좀 너무 변덕스러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 기인이라면 내적 기인은 나는 뭔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또 난 사업 소환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또는 나는 외모가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내가 나에게 자책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자아가 빈곤해지고 우울감으로 툭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기인시킨다고 했잖아요. 안정적 기인이라는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것, 잘 바뀌지 않는 것으로 기인을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내가 학업이 부진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시험이 어려웠어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요인으로 기인시키는 게 아니고 나는 뭔가 지능이 안 좋아. 타고난 어떤 굉장히 만성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기인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면 다음번 시험에는 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언제든지 변동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지능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잘 바뀌지 않는 거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사업 실패에 대해서도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생각하면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데 난 사업에는 소질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의 기질과 소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이제 안정적으로 기인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연인과의 이별에서도 외모 문제로 삼아버린다면 이건 역시도 잘 바뀌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이제 그런 생각이 점점 더 확대되고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파국적인 생각으로 갑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역시 형편없어.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파국적인 생각들이 이제 홍수처럼 오다가 액팅아웃이 돼버리면은 보통 이제 내적으로 많이 터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심한 자기 비난의 말을 하다가 자해의 성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술을 굉장히 많이 먹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어떤 비자살적 자해,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되게 부드러운 속살 같은 데를 이렇게 좀 칼로 긁는다든지 또는 이제 약한 정도의 이렇게 상처를 나에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만성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엔 이제 모든 문제를 본인에게 끌고 와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기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안적 사고가 아니라 이제 파국적인 생각으로 끌고 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막 내적으로 액팅아웃을 하면서 계속 본인을 자학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잘 생활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티가 안 나지만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발전되면은 이제 가면성 우울증,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밝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우울한 상태를 오랫동안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대안적 사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실패나 좌절 경험이 있는데 인지치료에서는 그 사건 자체가 그런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이제 내적 기인시키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게 스스로 논박해 줄 수 있는 대안적 사고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논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중간에 뭔가 삐끗했어요. 그러면은 자존감 낮은 아까
그런 내적 기인 양식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나 오늘 또 말 버벅거렸네. 아, 역시 나는 강사로서 자질이 없어. 아, 나는 뭔가 타고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 난 진짜 이번 생은 글렀어. 난 정말 쓰레기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치료에서 비합리적인 신념 중에서 선택적 추상화 또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또는 이제 파국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게 논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근데 오늘 전체 강의에서 잠깐 버벅거렸고 나머지 잘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잠깐 버벅거렸다고 해서 이 강의 전체를 망친 건 아니야. 두 번째는 뭔가 경제적인 논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생각에 빠져있다고 해서 네 인생에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또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내가 실수한 게 맞다고 해도 이것이 난 사람 전체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의 오류에서 이제 좀 벗어나주는 어떤 논박을 해보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안적 사고를 먼저 떠올려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핵심은 그 실패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대안적 사고들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조금 회복할 수 있거든요. 아까 그런 뇌적 기인, 안정적인 기인이 가장 큰 문제가 자기 효능감을 자꾸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그래도 내가 이걸 잘할 것 같은 어떤 약간의 기대감?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뭐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뭐 그런 큰 대의 명분이 아니더라도 그냥 유튜브 올렸는데 조회수가 좀 나오고 사람들이 좀 말도 잘한다고 하고 왠지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안적 사고를 통해서 이런 자기 효능감을 자꾸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 좀 낮으신 분들이 피해의식적인 사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이 크게 부풀려서 왜곡해서 해석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에게 전화가 울려서 잠깐 그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뭐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쿨한 척 넘어왔지만 집에 와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근데 좀 같이 대화하는데 전화 받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얘가 평소에 너무 내가 좀 다 허용해줬더니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아, 내가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건가?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야.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뭐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 쿨하게 행동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아무래도 걔가 날 무시한 것 같아. 내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지금 이미 그 타이밍 놓쳤는데 괜히 얘기하면 너만 바보 돼.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이건 넘어갈 게 아니야. 나 차라리 걔하고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건 걔가 나를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재판이 일어나면서 자기 공무 게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상태는 어떤 거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생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의식적인 구조가 어떤 거냐면 내가 별것도 아닌데 남들에게 뭐 시비 걸고 또는 되게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 이것도 좀 자존감과 관련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피해의식적인 구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누가 10,000원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건 데미지가 크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누가 10,000원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건 데미지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00원인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똑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1억이 충분히 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자원이 충분할 때 뭔가 조금 스크래치 내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마음의 자원이 너무 없어요. 10만 원밖에 없는데 누가 10,000원을 가져간다고 하면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를 이제 저는 피해의식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무실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센터에 근처에 이제 여러 상가들이 있거든요. 어느 날은 거기에 이제 조그만 이제 가게를 하는 사장님이 저희 센터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밖에서 막 선생님들하고 막 큰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그분이 이제 주장하시는 게 자꾸 우리 내담자분들이 거기에 이제 차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 가게를 우리가 완전히 뭐 내담자들이 가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차를 대면 안 되는 장소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그쪽 상가 건물 분들도 저희 센터 있는 쪽에 이제 주차를 많이 하시고요. 또는 불편함도 많이 주고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지냈었는데 원래 또는 안면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나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가게 앞에 이제 CCTV까지 달아 놓으시고 막 감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저는 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저분이 뭐가 지금 장사가 안 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몇 달 있다가 이제 폐업을 하셨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심리적인 자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나머지 것들이 이제 다 거슬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좀 되게 마음 아프긴 하지만 본인의 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힘, 또는 이제 힘이 없더라도 그런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 피의식적인 구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전치,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눈을 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의 부족한 모습, 취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이러는 것들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나의 부족한 부분, 현재의 내 상태를 냉철하게 보는 게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이제 내가 피해식적인 구조가 있고 힘든 상태라고 한다면 현재 내 삶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불만족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뼈아프지만 자기 평가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또 심적인 문제의 핵심적인 요인은 자기평가 오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슬프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집단 상담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집단 초기에는 내담자들이 굉장히 세련된 역할극들을 많이 하거든요. 방어도 많이 하고. 그게 꼭 필요한 거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면 좀 비난받기도 하고, 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방어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집단에서 충분히 힘이 생기고 또는 집단 응집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굉장히 깊이 있는, 본인에게 취약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자기 개방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인식을 해요. 아, 저분이 내적인 힘이 많이 생겼구나, 또는 저분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구나.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과 또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눈이 키워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힘들지만 이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접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비로소 내적인 힘이 생기고 우리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이제 더 이상 만만하게 보거나 그런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내면의 부족한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은 타인에게도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 그들이 요구하는 찬사나 끊임없는 인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는 통합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 철학의 어떤 최고의 단계에서 그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의 도를 깨우친 상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대승에서는 이제 보살의 개념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보살은 자기의 깨달음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중생들의 어떤 깨달음까지도 책임지는 이런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보살적인 마음, 그러니까 중생을 구절하려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본인 자신 스스로가 깨달음의 경지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리학의 핵심 주제는 자기 수양이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존감 낮은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끊임없는 분석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상담센터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이미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쌓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지식은 많아지지만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2차적인 좌절을 경험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석은 다 됐는데 실행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죠. 왜냐면 여기에는 선택과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20대 중반에 어떤 여자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내가 대인관계가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지에 대해서 자기 분석을 막 해본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이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쿨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부탁을 해도 화도 내지 않고 다 들어주고 되게 털털하고 쿨한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극 같은 거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섬세하고 소심하고 나름 뒤끝도 있고 외향보단 되게 내향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있는 그대로 본인 모습대로 살지 못했던 거죠. 그런 관계 맺기를 중학교, 대학교까지 쭉 이어오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친구를 아무리 만나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컨셉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너무 필요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부탁을 해도 난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가 너무 힘들면 한 달 동안 잠수 탔다가 좀 회복되고 나면 다시 뿅 나타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지면은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템플스테이 같은 데 가서 좀 회복되면 다시 뿅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됐는데도 우리가 실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만약에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러니까 솔루션 당연히 이제 있는 그대로 내 감정과 욕구를 느끼고 표현해 보는 거죠. 거절도 해보고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는 건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예전에 그런 쿨한 모습으로, 역할극의 모습으로 관계 맺게 했던 그들이 다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누군가는 이제 수용해 줄 거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분석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지 가장 안전하고 관계에도 손상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끊임없이 분석하고, 또 이제 행동하려다가 불어나면 또 이 불안은 어디에서 왔지 계속 분석하고. 근데 아무리 이런 분석을 한다고 해도 완벽한 건 없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떠나갈 수 있는 확률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끊임없이 이런 분석을 통해서 계속 어떤 행동에 대한 연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보면 또 2차적으로 한심해지고, 또는 2차적인 좌절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큰 좌절이 어떤 거냐면요, 나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모를 때보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2차적인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린 시절 분석을 하는 정신 분석의 한계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어린 시절의 상처를 분석한다고 해도 바뀌는 게 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역시 이제 분석을 어느 정도 했으면 내가 분석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촉을 해보고,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수용적으로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뭔가 감정을 표현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또는 행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핵심은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내 의식이 지향하는 대로 뭔가 우리는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우리가 가졌을 때, 그때 비로소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안은 사라지고 주체적인 인간이 될 수 있고, 주체적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거죠. 더 드릴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좀 더 시리즈물로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제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